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비욘디 제 위암 파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있는 위장관 외과 교수 민재석이고요. 저 옆에 계신 분은 창원 경상국립대학교 병원의 위장관외과 교수님 정상호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강의는 위암 치료 중에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그 중에 또 특이한 합병증에 대해서 최근 저희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해서 이렇게 비욘디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강의 제목은 위암 위절제 수술 후 발생하는 내장 탈장, 왜 생길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증상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목차는 총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전국적으로 위암 수술하시는 외과 교수님들 다 같이 모여서 했던 다기관 연구에 대해서, 그리고 수술 방법에 따라서 이런 내장 탈장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 특이한 합병증들이 어떻게 생기고 얼마나 위험하고 어떻게 예방하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환자분들이 수술받고 댁에 계실 때 어떤 증상으로 빨리 발견해서 병원에 빨리 오셔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가 아는 한 성실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 내용은 저희가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내장 탈장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탈장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주로 배에서 많이 튀어나오죠. 배꼽에도 튀어나오고, 흔하게 생기는 애기들 서해부 탈장 많이 들어보셨죠? 예, 사타구니에서 튀어나오는 거. 탈장은 위치만 다르지 전체적으로 모두 다 어딘가 복벽, 배를 둘러싸고 있는 근막이나 근육이 약해져서 안에 있는 장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불량풍선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거죠. 예, 그런 걸 다 탈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장 탈장이란 거는 굉장히 흔한 질환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수술하고 난 후에 생기는 합병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어났을 때 어떤 기관이 뒤쪽에 있는 벽이 막혀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막혀 있지 않은 경우에 선천적인 원인으로서 내장 탈장이 생길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수술 후에 생기는 후천적인, 뭔가 이 벽이 부족해서 구멍 같은 게 생겨서 장이 들락날락거리게 되는 후천적인 탈장인 경우가 대부분의 내장 탈장을 얘기합니다. 흔히들 의학적인 전문 용어로는 피터슨 탈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터슨이라는 독일 의사분이 처음 발견해서 보고했다. 원래 의사들 처음 발견한 사람들 이름 붙이는 거 좋아하거든요. 피터슨 탈장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수술 후에도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한 1, 2% 정도 혹은 한 10%채 안 되게, 그래서 많이 발생해도 10명 중에 한 분 될까 말까 한 정도가 생기는 게 위암 위암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내장 탈장. 그 중에 하나 제일 많이 생기는 피터슨 탈장이라고는 의학적으로 저희가 얘기합니다. 탈장이 생기는 과정, 그리고 장이 손상이 되는 그 과정과 기전을 보시면, 처음에는 수술하고 난 후에 소장을, 원래 아래쪽에 위치한 소장을 위쪽에 있는 남아있는 위와 연결하기 때문에 이 뒤쪽 구멍이 새롭게 생기는 겁니다. 수술 후에. 그 구멍을 통해서 남아있는 소장들이 기어 들어가는 거죠. 꼬이면서. 조금만 들어가는 경우에는 다시 풀리는 경우도 있고요. 대신에 조금 들어가는 거에 멈추지 않고 더 많은 소장들이 두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소장이 대부분 다 탈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장이 탈장되는 자체는 큰 문제는 없을 수가 있는데, 탈장이 되면서 안에 있는 장들이 꼬이면서 막히거나 혹은 장을 먹여 살리는 정맥이나 동맥, 즉 상장간 동맥이라고 하는데, 상장간막, 정맥, 동맥 등이 막히면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장기들이든 간에 혈관이 제대로 보존이 안 돼 있고 피가 안 통하면은 썩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걸 이제 괴사라고 합니다. 이런 소장들이
보시다시피 시커멓게 괴사가 되고 썩어 들어가는 경우, 이게 제일 안 좋은 경우가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장이 심각하게 손상을 받게 될 수 있는 게 내장 탈장, 그중에도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피터슨 탈장입니다. 피터슨 탈장이 실제로 생겼던 환자의 수술 복강경 치료 동영상입니다. 뭐 의학적인 방법이긴 하나 소장의 끝에서부터 요렇게 저희가 찾아가면서 오른쪽 위쪽을 보시면 지금 여기 장이 꼬여 있는 겁니다. 그 피터슨 공간을 통해서 장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를 저희가 지금 복강경으로 수술해서 이렇게 다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복강경 수술하면은 이런 유착이 덜 생겨서 이렇게 되고, 요 공간으로 지금 소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내장 탈장이 다시 안 생기게 예방하기 위해서 복강경으로 그 공간을 다시 더 촘촘하게 다시 꼬매주고 있는 겁니다. 이상 제가 연구 배경과 내장 탈장의 간단한 소개를 드렸고요. 그다음 다기관 연구에 대해서 저희 정상호 교수님께서 강의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피터슨 탈장이 흔하진 않지만 한번 생기면 되게 심각하고, 특히 소장을 전체를 다 썩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소장이 거의 다 썩고 나면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이 좀 자주 생기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아주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요. 좀 최근에 특징이 복강경 수술이 많아지면서 개복 수술에 비해서 복강경 수술에서 이런 피터슨 탈장이 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것과 함께 저희가 피터슨 탈장을 아까 전에 저희가 수술 끝나고 나서 동영상에서 이렇게 봉합을 하는 걸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봉합을 하면 확실히 이게 예방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저희가 의문을 가지고 옆에 있는 제가 민재숙 교수님과 저희 팀들이 같이 연구를 해서 보니까 좀 어려운 영어지만 여러 다섯 개 연구에서 발표된 거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개복 수술에 비해서 복강경 수술에서 이 위를 내탈장하는 비율이 한 2.8배, 한 3배 정도 이 복강경 수술에서는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특히 위를 다 절제하는 전절제술 환자는 거의 6배 이상 발생률이 높은 걸로 분석이 됐고요. 그리고 피터슨 아까 그 구멍을 이렇게 꼬매주는 그룹에 비해서 꼬매지 않는 그 그룹에서 5.7배 정도 피터슨 탈장이 생기는 걸로, 한 6배 정도 생기니까 되게 많이 생긴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위 전절제술에서는 거의 7배 이상 이렇게 생기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터슨 이 구멍은 결국 꼭 꼬매야지, 봉합을 해야지 저희가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특히 복강경 수술에서 저희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따라서 꼬매야 되는데, 문제는 이 꼬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이 대장에다가 이 수술한 소장을 꼬매는 게,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제 소장의 사진인데 되게 생각보다 얇습니다. 장단막이. 그래서 이 핏줄 보면 이 길다란 게 이게 소장으로 가는 핏줄인데, 이 장단막에 있는 작은 혈관들도 많고 해서 약한 경우에 잘 찢어지고 출혈도 잘 생기고, 그리고 이 수술하고 나서 이게 유착이 되거나 했을 때 이 대장이 일어서면 이게 축 처지면서 이게 유착이 돼서 약간 막힌다든가, 아니면은 이 약한 데가 좀 세게 어떻게 보면 단단하게 봉합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얇게 이렇게 저희가 봉합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다시 구멍이 열린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교수님들과 고민을 해본 결과 이전에 개복 수술에서는 복강경 수술보다 사실은 내탈장이 안 생겼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런지 그런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이 상처, 이 개복 상처에 소장들이 이렇게 붙는 것들이 이 탈장을 예방했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 소장이 여기에 복벽에 달라붙었으면은 이 전체 일부는 소장이 탈장될 수 있지만
이게 잡혀가지고 전체가 다 탈장이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개복 수술에서는 예방을 했을 것이다. 또한 이런 이유 때문에 소장을 중간에 저희가 만약에 인위적으로 유착을 시켜가지고 장에 고정을 시킨다고 하면은 이런 게 예방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이런 거 가지고 저희가 이런 다기관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다기관 연구는 기존에 그 열공을 피터슨 열공을 이렇게 봉합하는, 근데 봉합하는 게 좀 어렵고 좀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 요거에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장갑막에다가 이제 고정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했고요. 내용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일반인 분들에게 설명드리기가 여하튼 그래서 일반 열공을 이제 봉합을 한 방법은, 봉합을 하면 아예 탈장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지만은 여러 문제가 있고, 하지만 요 장갑막 고정법은 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구멍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탈장은 됩니다. 하지만 더 전체가 탈장이 되지 않아서 이 괴사를 막는, 목적이 탈장이 안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합병증, 즉 괴사를 막는 게 이 기법의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 환자분은 수술한 지 1년 6개월 된 환자분인데 복부 CT인데 여기 보시면은 상장갑막 정맥인데 중간에 보면은 정맥이 보면은 이렇게 약간 회오리 치는 것처럼 돌아가는 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탈장이 된 상태입니다. 일부가. 하지만 이 환자분은 아무런 증상도 없고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6개월, 그래서 따로 치료를 하지 않았고 6개월 지나서 24개월째 CT 검사를 해보니까 동일한 환자인데 보시면은 아까 전에 그 회오리 치던 그런 혈관들이 없고 다시 되돌아가서 멀쩡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환자들이 치료가 잘 예방이 되고 있구나 저희가 확인을 하였고, 이 연구는 저희가 2022년도에 시작해서 환자 등록은 2년간 해서 2024년도에 종료를 했고요. 현재 관찰 중입니다. 추적 관찰 중이고 총 444명의 환자분들이 참여하셨고 10개 병원에서 총 16명의 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전국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현재 이때까지 두 그룹당 다 이 피터슨 탈장 때문에 예방이 잘 되어서 뇌탈장이 생겨서 피터슨 탈장이 생겨서 합병증이 생긴 환자분은 다행히 없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민재석 교수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민재석입니다. 좀 내용이 일반인들이 들으시기에는 좀 어렵고 까다로울 것 같아서 중간에 Q&A를 잠시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말금님께서 남성 배우자분, 남편분이시겠죠. 54세 남편분이 위내시경을 했는데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저희가 오늘 하는 강의랑 관계없지만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위에 위축성 위염이 있고 장상피 화생이 있다. 솔직히 저도 내시경 하면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위암인가요? 얼마나 자주 검사해야 되나요? 늘 걱정하시고 궁금해하시죠. 제일 중요한 건 그 내시경을 직접 하신 그 내과 의사 선생님이 다음 검사는 언제 하자라고 추천하는 그 추적 기관, 관찰 기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금님께서 적어주신 거에서는 보니까 매년 내시경 검사, 추적 검사 요망됩니다라고 적어주셨는데 매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도 위축성 위염하고 장상피 화생이 있어서 1년에 한 번 혹은 1년 반마다 한 번씩 위내시경 검사를 저도 받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질문 주신 내용은 보통 이제 2년에 한 번 내시경 하라고 했는데 왜 1년마다 해야 될까요? 일반인이라면 아무런 위에 염증도 없고 위축성 위염도 없고 장상피 항세도 없고 이러면은 2년에 한 번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뭔가 질환이 있고 위안해가 안 좋다면 그 의사분이 추천하시는 대로 매년 검사하시면 되고요. 중소도시 종합병원에서 검사하셨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소도시 의사분이 경험만 많고 내시경 제대로 다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 병원에서 받으셔도 됩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질문은
대답을 드렸고 두 번째 질문 정상호 교수님 답변해 주실 수 네. 있나요? 조아조아님이 내장 탈장은 CT를 찍어야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검사로도 확인이 가능한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밖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알기가 힘듭니다. CT를 검사를 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검사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내장 탈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아까 전에 이제 이 사실 좀 정밀하게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CT 검사에만 나오는 탈장만 있는 상황과 아까 전에 제가 사진을 CT에 보여드린 것처럼 도라는 가 있는데 환자분이 뭐 토하거나 배가 아픈 증상이 없다. 그럼 사실은 탈장이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할 필요도 없고 진단만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증상까지 있어야만 근데 이 증상이 있을 때는 환자분이 뭐 토하고 배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꼭 병원에 오셔가지고 증상이 계속되면은 이렇게 CT를 찍어봐야지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 들어온 거 여기 Q&A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저희가 넘어가겠습니다. 벌서타일 캣님, 예, 제가 제대로 읽었나요? 네, 내장 탈장은 수술 직후에 생기는 건지 아니면 몇 년 뒤에도 갑자기 생길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의사분이 아니신가 싶어요. 굉장히 질문이 난이도가 높은데, 예, 퀄리티가 좋은데 내장 탈장은 수술 직후에는 거의 잘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자리를 잡고 난 후에 이제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그리고 위 수술을 하면 위암 수술을 하면 위를 잘라내기 때문에 그 잘라낸 위는 자라나진 않거든요. 환자들이 먹는 양이 줄고 체중이 빠지는 게 당연합니다. 체중이 빠지면서 배 안에 있는 내장 지방들도 줄기 때문에 이런 빈 공간들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보통 수술하고 3개월 혹은 6개월 때부터이고 보통 내장 탈장은 그 시기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6개월 내에부터 해서 수술하고 한 1년까지 늦으면 한 2년까지 그 시기에 많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많은 논문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그 체중이 이제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은 그 전에도 당연히 생길 수 있고요. 가장 많은 시기가 그렇다는 거고 보통 살이 한번 특히 전절제를 하고 나면은 살이 도로 찌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3년, 5년 지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통 약간 체중이 빠지기 때문에 고령인 분들은 나이가 수술한 지 뭐 3년, 5년 지나서도 생기는 경우가 사실은 제법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들어온 질문은 더 없으신 걸로 봐서 저희가 계속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저희가 위암 수술 방법에 따라서 실제로 내장 탈장 위험도와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위를 자르고 보통 요 제일 왼쪽 그림이 위암은 중간이나 아래쪽에 제일 많이 생깁니다. 요게 위인데요. 위 위치상으로 따지면 중간 아래쪽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는 저희가 아래쪽 위를 거의 제거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쪽 위를 제거하고 보통 위쪽 위를 남기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남아있는 십이지장으로 바로 연결하는 방법 혹은 밑에 있는 소장을 끌고 올라와서 남아있는 위와 연결하는 방법 혹은 소장의 모양을 조금 다듬고 난 후에 소장을 조금 더 길게 만들어서 위랑 연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십이지장 쪽으로 바로 연결하는 거는 십이지장은 이 등 쪽에 딱 붙어 있는 장기라서 이 수술을 한 경우에는 뒤쪽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장 탈장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만 소장을 위쪽으로 끌고 올라가는 경우에는 뒤쪽 공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장 탈장이 생길 가능성이 더 많이 발생하고 특히 소장을 약간 저희가 재단을 한다고 하는데 소장을 좀 재단을 해서 이렇게 좀 길게 예쁘게 만들어서 문합을 하는 경우에는 소장이 길면 길수록 뒤쪽 공간도 더 크기 때문에 내장 탈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집니다. 뭐 이런 수술 방법도 최근에는 위암이 좀 한국에서도 위쪽에 있는 위에 생기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위쪽이를 제거하고 아래쪽이를 남겨서 이렇게 또 소장을 문합 또 이렇게 하는 문합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마찬가지 소장을 끌고 올라가면 그 뒤쪽 공간이 생기는데 수술이 끝날 때 저희가 어떻게든 막으려고 노력하고 나오지만 그 공간이 덜 막히거나 살이 빠져서 이 공간이 더 넓어져서
이렇게 좀 여유가 많이 생기면 그 뒤쪽으로 소장이 빠질 가능성이 많아지고 앞서 정상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를 다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나면 식도 소장을 바로 문합하기 때문에 이 공간이 더 커집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내장 탈장이 생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 공간을 막아야 되겠죠. 수많은 위암 수술하는 외과 의사들이 늘 여기에 이제 수술을 자꾸 하면 할수록 이런 내장 탈장이나 합병증을 우리가 환자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고통을 받는 걸 보면서 고민을 합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내장 탈장을 전혀 안 만들게 제로로 만들 것이냐라는 게 우리의 늘 고민이고, 그래서 이런 수술 방법들에 대해서 전국의 많은 의사분들이, 특히 위암 수술하는 위장관외과 의사분들이 모여서 이런 다기관 연구를 시행을 했던 겁니다. 기존에 하는 방법은 사진으로 먼저 개요로 보여드리면 기존에 하는 그냥 구멍이 있으니까 막는 방법,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막는데 앞서 정상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장 쪽 끝까지 다 막아야지 조금 더 공간을 작게 할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 소장이 손상이 가거나 피가 나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게 꼬매는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지만 소장이 꺾이거나 꼬이거나 소장이 막히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서 우리는 더 돌아가지 않도록 아래쪽에 남아있는 소장을 이쪽 벽에 고정시키는 이런 새로운 문합 방법에 대해서 다기관 연구를 시행을 했던 것이고, 내년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다 모으면은 또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하고 기회가 된다면 그 연구 결과까지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그러면 좀 어려운 거에 대해서 오늘 저희랑 같이 공부하고 계시죠. 내장 탈장 처음 들어봤고 저희 강의 끝나면 또 금방 잊으실 거예요. 일반 의사분들도 정확한 기전과 이런 거를 아는 건 쉽지는 않을 정도로 흔하지 않은 합병증인데, 그러면 진짜 실제로 위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저게 뭐냐, 뭐 들어도 모르겠다, 근데 안 좋은 것 같다, 위험해 보인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수술 받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가 아픈데 수술하고 난 후에 위암 수술을 받았다, 위를 많이 잘라냈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 그렇게 들었다. 배가 아픈데 계속 아프다, 진통제를 먹어도 아프고 상처가 아픈 게 아니고 배 안에가 아픈 것 같다, 지속적인 심한 복통이 발생한 경우, 왜냐하면 장이 막히고 썩어 들어가면 복통이 생기니까요. 장이 막히니까 한두 번 구토할 수 있는데 먹을 때마다 계속 구토한다, 지금 하루가 넘었다, 이런 경우, 혹은 장이 막히고 장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가스가 내려가지 않아서, 더 쉽게 얘기해서 방구가 안 나옵니다. 방구가 안 내려가서 며칠 동안 방구가 안 나왔다. 원래 정상적인 분들은 하루에 여러 번 이상 방구가 나오는 게 정상이고, 특히 위암 수술하신 분들은 방구가 더 많이 나옵니다. 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방구가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오래됐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증상만으로 절대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정상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CT를 찍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수술했던 병원 혹은 근처에 있는 병원이라도 빨리 찾아가셔서 의사 내진을 받아보시고 필요한 경우에 응급 CT를 빨리 찍어서 장이 막혔는지 내장 탈장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지금부터 Q&A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질문이 들어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장 탈장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혹시나 지금 듣고 계신 분들 계시면 저희는 이제 위암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병원 교수들이니까 뭐 어떤 질문도 괜찮으시고요. 천천히 생각하셔서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아는 한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침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정상훈 교수님. 네. 질문이 리얼트루님께서 수술 후 내장 탈장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가 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환자분은 이렇게 해야, 그나마 환자분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신다면은 체중을 계속 유지하는 게, 이 부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체중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구멍은 있고, 뭐 의사 선생님이 그걸 구멍을 막을 수도 있고 뭐 고정을 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으로 어떻게든 안 생기게 예방책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수술하고 나서 아까 민 교수님이 잠깐 얘기하셨지만 보통 수술하고 나서
5에서 7kg가 저희가 한 3개월에서 6개월에 빠집니다. 바로 보통 한 3개월 안에 한 3에서 5kg 빠지고 또 계속 빠지거든요. 6개월까지는 계속. 그 사이에 체중을 최대한 안 빠지게 이게 저희가 맨날 저희가 수술을 끝나고 나면 퇴원하실 때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뭐 여러 번 먹고 자주 먹고 이런 여러 가지 식사 방법에 대해서 지도를 해드리는데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체중을 적절하게 유지를 식사량 자체가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먹고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횟수라든가 이렇게 여러 번 해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를 해서 체중을 유지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간막에 있는 이 내장 지방들이 우리가 TV에는 내장 지방이 엄청나게 안 좋은 걸로만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 내장 지방이 빠짐으로써 수술 부위가 헐렁해지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과다한 체중은 당연히 좀 빠져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수술 받으시는 연령대가 보통 60대 이상이고 이런 분들에서 과다하게 체중이 많이 빠진 것 자체가 아주 내장 탈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근육 소실이나 이런 걸로 낙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만 더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저희가 오실 때 배가 아프고 막 토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거 내장 탈장 이야기만 계속 해드렸는데 실제로는 배 아프고 토할 때 가장 흔한 원인은 장유착증이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위암 수술하고 나면 장유착증이라는 것은 수술하고 나서 상처라든가 아니면 수술 부위에 장끼리 달라붙어 가지고 장이 살짝 꼬이면서 장폐색증 연결되는데 저희가 지금 설명드린 어떻게 보면 내장 탈장은 장폐색증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막히긴 막히는데 장이 꼬여서 막힌 거죠.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토한다고 해서 전부 다 내장 탈장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리얼트루님 질문에 무거운 걸 들거나 복압이 올라가는 행동. 제가 외래 진료 볼 때는 저런 행동을 수술 후에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론도 있어요. 이게 구멍이 있으면 아무래도 배에 힘이 들어가면 소장은 뿌리만 고정이 되어 있지 위쪽에 있는 장들은 어느 방향이로든 다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린 디펙트라고 하죠. 이 소장이 올라감으로써 생기는 이 뒤쪽 공간으로 소장이 기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가설이 있어서 저는 수술하고 무거운 걸 들지 않고 살 수도 없겠죠. 대신에 뭐 윗몸 일으키기라든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운동들 그런 거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내장 탈장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수술하고는 상처가 나니까 근육하고 힘줄하고 다 꼬매죠. 배에 있는 복벽을 이쪽을 이 힘을 많이 주면 그쪽 부분도 서서히 찢어지면서 복벽 탈장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 수술하고 특히 위암 수술하고 나면 너무 배에 힘 많이 주는 행동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그 기간을 보통 한 6개월 정도까지가 제일 조심해야 되고요. 보통 근데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살이 단단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쓰는 이 실의 그 강도도 한 6개월까지는 강도가 잘 유지가 되니까 그 정도까지는 저도 외래 환자분들이 뭐 무거운 거 많이 드시면은 입원할 때 계셨던 그 복대를 좀 하시라고 뭐 이렇게 뭘 무거운 걸 좀 나르거나 그럴 상황이 있으면은 그 뒤로는 아무래도 조금 6개월 정도 지나면 조금 많이 좋아지는데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계란쿠키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재수술을 하게 되면 처음 수술보다 위험도가 더 높은지 걱정됩니다. 저 위험도는 아마 수술 자체에 대한 위험도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재수술은 첫 수술보다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저희가 앞서 정상호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수술하면 유착이란 게 생기거든요. 이 달라붙는 성질이 있으니까 수술이란 게 솔직히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가 달라붙지 않았으면 하는 부위가 달라붙으면 그게 2차 수술할 때 그 부분을 다 유착되어 있는 부분을 떨어뜨리면서 또 장기가 떨어뜨리는 동안 손상이 되면서 이제 재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1차 수술보다 2차 수술이 그런 유착들 때문에 구조도 바뀌어 있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고 장도 손상되고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1차 수술을 간단하게 한 거면 괜찮지만 암 수술처럼 조금 제법 시간이 걸리는 수술을 했다면
2차 수술이 수술 자체의 위험도는 조금 더 높은 것도 사실이고 수술 시간도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예. 네,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 계란쿠키님. 그리고 만약에 저 질문이 재수술을 하게 됐을 때 위험성이 높은 게 내장 탈장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면 그거는 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재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첫수술이나 재수술이나 어차피 기전이 생기는 거나 그런 거는 비슷하기 때문에 내장 탈장은 재수술을 한다고 해서 더 위험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재수술을 하면 유착이 더 많이 생기니까 내장 탈장 가능성은 더 적어지지 않을까요? 정 교수님?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네. 그 다음 질문. 정 교수님 그 다음 질문 읽어주세요. 예, 운명은 핑계고 님께서 50대 초반인데 조기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내시경으로도 치료 가능하고 수술을 권하는 의견도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까? 내시경 수술을 가능한 범위는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위가 5층이 있는데 첫 번째 층과 두 번째 층까지를 조기 위암이라고 부르고 그중에서 첫 번째 층까지 가 있는 암 중에서 악성도가 낮은 암은 내시경으로 치료할 걸 권합니다. 보통 2cm 전후 좀 작은 암인 경우에 그거는 정해져 있고요. 근데 악성도가 이제 이 중에 첫 번째 층까지 가 있는 중에서 악성도가 높은 경우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애매합니다. 애매한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하고 두 번째 층까지 가 있는데 악성도 낮은 경우도 약간 애매하고 그리고 연령 이제 이 세 가지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애매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냥 수술을 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일본 가이드라인이나 이제 저희 나라에서도 조금 이 정도까지는 해도 크게 괜찮더라라는 내과 의사 선생님들이 내시경 수술을 하니까 많이 하다 보니까 기술도 많이 좋아져서 2cm가 조금 넘어도 괜찮더라. 아니면 두 번째 층까지 가는 암도 해도 괜찮더라라는 건데 괜찮더라가 좋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우가 아까처럼 처음에 말씀 첫 번째 층이고 악성도가 낮은 경우에는 저희도 내시경 수술을 하라고 내과로 보냅니다. 그냥 안 하셔도 된다고 이거는 보내는데 첫 번째 층까지 가 있는데 두 번째 약간 애매한 경우 두 번째 이제 그 악성도가 높거나 그런 경우에는 임파선 전이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20%까지. 그래서 10명 중에 2명은 8명은 괜찮겠지만 그 2명에 해당될지 누가 모르기 때문에 제 같으면은 이제 좀 젊은 분들 오히려 약간 70 요즘은 젊은 기준이 다른데 저는 이제 요즘 젊은 기준을 70대 정도로 둡니다. 70세 이전이면은 좀 공격적으로 수술을 해라 하는 게 아무래도 낫고 70대 후반이나 아니면 지병이 워낙 너무 많아가지고 수술을 했을 때 위험도가 너무 크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내시경 애매한 경우에는 내시경 수술을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면 환자분이 5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그 점막만 가 있고 악성도가 낮은 경우에는 내시경 수술을 하는 게 저도 권하고 2cm 이하인 경우에 그 이외인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수술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완치율이 높고 그리고 환자분도 회복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더 안전하지 않나. 저희는 아무래도 안전하고 종양 치료가 더 잘 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그게 최고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몇 분 질문이 더 들어오셨어요. PD님 제일 위에 거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주화80님, 평생 원래 다른 체질인 사람은 탈장 가능성이 통통한 분보다 높나요? 마른 사람. 마른 체질. 마른 체질일 걸로 다른 체질. 네, 마른 체질로 해석을 해서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른 체질인 분들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결국은 이 빈 공간이 문제거든요. 통통한 분들은 특히 배 안에 내장 지방이 많은 분들은
그 같은 공간의 크기라도 지방으로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작습니다. 크기가. 특히 수술하고 단기간에 살이 많이 빠진 분들,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셨죠. 살 덜 빠지게 잘 챙겨 드셔야 된다. 조금씩 천천히 자주 먹어야 된다. 쪼천잔 맨날 제가 회진 올 때마다 환자분들 설명드리거든요. 조금씩 천천히 자주 쪼천잔. 네. 살이 많이 빠지면 그 공간이 더 넓어집니다. 거기 있는 지방이 없어지면서. 그래서 통통한 분들이 내장 탈장이 크게 차이는 나진 않지만 마른 분들보다 덜 생긴다. 반대로 얘기하면 말랐거나 살이 한꺼번에 많이 빠지는 분들이 내장 지방이 많이 남아있는 분들은 내장 탈장의 기준으로 봐서는 생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정 교수님 다음 예. 질문. 예, 오영도님께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뭐 수술이겠죠. 수술이 끝나고 나서 변비가 있는 사람들이 매일 하는 장 마사지 같은 것도 안 하는 게 좋겠느냐. 장 마사지 근데 사실은 그 정도 배를 만지거나 누른다고 해서 그쪽 부분이 이렇게 확 트지거나 막 그러지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근데 너무 이게 근데 과도한 반복적인 그런 예를 들면 덜덜이 같은 거 이런 거 갖다가 한 30분씩 한다든가 우리 체육관에 가면 있는 거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거는 안 좋겠지만은 너무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근데 적당히 조금씩 한 10분씩 하신다든가 그리고 배 마사지를 손으로 이렇게 가볍게 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아마 장 마사지라면 손으로 이렇게 배를 어루만져주는 마사지이겠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네. 자기 몸으로 이렇게 배를 이렇게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장 마사지도 있어요. 네. 자기 저는 몸으로 하는 거라. 설사만 만약 변비를 한 적이 없어서 장 마사지 정도는 괜찮을 겁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무리한 운동, 윗몸 일으키기를 과하게 심하게 하거나 아니면 스쿼트라고 하죠.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막 앉았다 일어났다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무리한 운동을 삼가시라는 거지 장 마사지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다음에 승환씨님. 예, 처음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명강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변에서는 위암이 무조건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데 위암 병기나 상태에 따라서 조금 기다려도 되는 경우도 있나요? 위암도 빨리 수술해야 되는 경우 있습니다. 위암이 많이 진행됐다고 하루 이틀이 막 급하진 않으나 많이 진행돼서 위암 혹에서 피가 나거나 위가 곧 터질 것 같거나 아니면 이게 곧 막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거나 지금도 물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토할 정도로 위암 혹이 커져 있는 경우에는 빨리 수술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피가 나거나 터질 것 같은 경우나 터진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수술해야죠. 왜냐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만사를 제쳐놓고 응급으로 거기에 맞는 치료 혹은 치료가 안 되면 수술을 저희는 빨리 빨리 해야 된다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빨리 치료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조기 위암인 경우에 많이 기다려도 될까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제가 하는 일이 있어서 직장 때문에 한 6개월 후에 해도 될까요? 이렇게 실제로 저희한테 외래에 오셔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최대한 빨리 치료받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암이 진행되는 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되고 얼마나 느린 어떻게 몇 개월마다 진행되냐 연구들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제대로 분석된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아쉽게도 없습니다. 위암 진행 속도는 아직도 아무도 예측할 수도 없고 환자가 나이가 많다고 환자가 적다고 남자고 여자고 이런 거 아무 차이 없고 다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본인이 위암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일상생활하는 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데 우리는 음식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 음식을 계속 소화시키는 위 안에 암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대한 일을 빨리 정리하시고 빨리 수술받고 빨리 치료받고 그다음 빨리 회복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드려서 환자분들한테는 최대한 빨리 수술받는 게 좋다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정 교수님 어떠세요? 몇 년 전에 아마 신문에 났던 것 같은데 전체 아마 전국 데이터 분석 같은 그런 걸로 아마 기사가 하나 났던데
암 환자 중에서 한 달 안에 수술하는 게 아무래도 생존율이 좋다. 이런 게 뭐 암의 종류는 특별히 나오진 않았고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임재석 교수님 말에 다 동의하고요. 그냥 근데 좀 어떻게 보면은 환자분들 아까 말한 사정이 많아서 물어보시면은 그래도 가급적이면 한 달 이내는 수술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뭐 사정이 본인이 근데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으면은 암보다 급한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죠. 예.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자, 다음에 오용도님 질문. 오영도님은 점막하 종양 진단을 받아서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하고 있는데 내시경 시 제거하면은 천공이 생겨서 내시경을 할 수 없고 수술을 해야 된다. 라고 지켜보고 있다. 수술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고 어떤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물어보셨네요. 이런 경우가 저의 외래도 좀 있고 점막하 종양이란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점막 밑에 있는 혹인데 위의 구조가 어떻게 보면 바깥쪽이 뭐 장막층, 근육층, 점막하층, 점막층이 제일 안쪽인데 점막 바깥쪽에 있는 거는 근육과 뭐 인대, 신경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그 인체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냥 혹이 생긴 겁니다. 가장 흔하게 생긴 혹은 점막하 종양 중에서 가장 흔한 거는 위기질성 종양이라고 해서 이게 가장 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평활근종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설명을 보통 드릴 때 위기질성 종양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위기질성 종양이 흔하기도 가장 흔하지만 암, 즉 악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악성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위기질성 종양에서는 통상 2cm 이내는 생기지 않습니다. 라고 2cm에서 5cm 사이에서 우리 이것도 약간 복잡한데 분자 이렇게 상으로 보면은 분열 속도가 이렇게 많은 뭐 저는 쉽게 말해 악성도가 높은 그런 암의 성질을 가진 애들이 있고 악성도 낮은 애들이 있는데 악성도가 높은 기질성 종양에서 암이 생길 확률이 한 15%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2cm로 잡고 있습니다. 2cm 이하는 암이 아닌 걸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애매한 게 내시경에서는 1cm부터 거의 발견이 되거든요. 그럼 1.5, 2cm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cm가 넘어가면 누구나 다 어느 병원에 가도 다 수술하라고 합니다. 그럼 1cm보다 작으면 냅두라고 합니다. 1에서 2cm인 경우에는 수술하고 싶으면 하고 안 그러면 지켜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외과 의사의 입장에서는 좀 2cm 이하라도 좀 수술을 권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좀 수술하기 어려운 곳에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위가 이렇게 생겨 있으면은 식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 위식도 접합부라고 부르는데 그쪽 부분이 수술하기 좀 어려워요. 하고 나서 좁아지거나 합병증도 잘 생기고 그래서 혹이 크면 클수록 수술하고 나서 합병증도 잘 생기고 수술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나 아니면 요 밑에 위 끄트머리 나가는데 분문부라고 부르는데 이 유문부라고 부르는데 요 유문부 쪽에도 가까이 있으면 요것도 크면 클수록 이 혹들은 이 점막 밑에 있기 때문에 근육층을 좀 잘라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천공도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위치가 이런 위 들어오는 입구나 위 끄트머리 쪽에 나가는데 또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소만부라고 하는 이쪽은 신경이 붙는 곳인데 이쪽에 생긴 경우도 위를 많이 잘라내면 내려될수록 조금 합병증 후유증이 잘 생기는 경우는 좀 2cm보다 작아도 저는 수술을 하라고 권하고요. 보통 수술 방법은 거의 90% 이상은 저희가 복강경 수술로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되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위치가 좀 어려운 곳이나 이런 경우에는 최근에 작년 2025년 1월부터 신의료 기술이라고 해서 복강경 내시경 협동수술이라는 수술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큰 대형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고 뭐 어려운 방법은 아니고 내시경으로 작은 경우에는 복강경으로 발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내시경으로 좀 도와주기도 하고 잘라주기도 하고 그렇게 같이 수술하는 그게 내시경 복강경 내시경 협동수술 우리가 영어로 렉스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수술법도 적용이 가능하고 다 이걸 한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좀 작고 좀 위치가 어려운 경우에 그런 걸 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복강경 수술로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더 정교하게 수술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저희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죠. 40세 이상이면 무료로 2년마다 한 번씩 내시경 해주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내시경을 많이 하니까 예, 이렇게 작은 혹들도 빨리 발견되게 되고 혹들 발견될 때마다 어떻게 치료하는 게 효과적일지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더 정교하게 수술하고 정상적인 조직의 손상을 제일 작게 하면서 그 혹만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정상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수술 중에 위장과 외과 의사들이 내시경을 가지고 들어가서 복강경으로도 보면서 또 내시경으로 환자분 입을 통해서 내시경도 넣으면서 이 두 가지 기술을 한꺼번에 전신마취할 때 사용하면서 그런 최신 기술들도 많은 대학병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이제 그런 거를 이쪽 병원에서 하고 있는지도 만약에 치료를 받으실 때 확인하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제가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순리대로 가지님. 위암 수술 후 특정 음식이 잘 안 맞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있습니다. 특정 음식이 안 맞는 경우가. 위암 수술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를 5, 60% 이상 제법 많이 잘라냅니다. 위암 수술의 이 원칙상 위 암세포가 주위로 전이가 갈 가능성 때문에 한 40%, 30% 남는 위를 밑에 있는 12장 소장으로 연결하는데 이 남아있는 위가 불가사리처럼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약간 늘어날 뿐이에요. 위가 약간 늘어나고 밑에 연결해놓은 소장이 약간 늘어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음식이 더디게 내려가는 걸 힘들어 하시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면 이 사람의 몸이란 게 신기하게 다 적응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적응을 해서 소화가 잘 되면 반대로 위가 이만큼 있던 게 잘라내고 욕밖에 없으니까 음식이 더 빨리 내려가게 되죠. 그걸 이제 덤핑 증후군이라 하거든요. 덤핑 증후군이 위절제 수술하고 난 후에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특히 위를 다 제거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덤핑 증후군을 경험을 하십니다. 덤핑 증후군이 잘 생기는 음식들 중에 하나가 단 음식입니다. 단맛 나는 음식. 뭐 사탕, 설탕 베이스, 뭐 단 과일, 아이스크림, 또 찬 음식 드시고 설사하시는 분 있고 또 통상적으로는 우유 같은 거 드셔도 설사하시는 분 많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느끼실 거예요. 아, 내가 이걸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되고 설사한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환자분들이 무시하려고 하죠. 난 그 음식 먹고 싶으니까. 근데 설사를 하거나 배가 아파 소화가 안 되면 그 음식은 본인하고 안 맞으시는 음식인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덤핑 증후군을 예방하려면 찬 음식, 단 음식을 드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늘 설명드리죠. 네, 추가로 조금 설명드리면 제가 느끼기에는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게 기름진 음식을 조금 더 설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어라든가 아니면 삼겹살 같은 좀 지방 높은 거. 근데 뭐 그런 거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조금씩 먹었을 때 괜찮다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단 음식 이야기하셔서 이제 저도 덤핑 증후군 단 음식이 생기는 게 맞습니다. 맞고 하지만 그 수술 직후에 뭐 예를 들면은 초코파이라든가 수술하고 나서 초코파이라든가 뭐 과자 같은 그런 단 음식들도 안 되느냐? 됩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되고요. 단 음식 중에서도 뭐 초코파이, 초콜릿 이런 거 조금씩 먹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먹어야지 사실은 좀 되냐면은 덤핑증으로 뭐냐면은 그 100도 이렇게 할머니 한 분이 100도를 이렇게 드시고 남은 설탕 국물을 이렇게 쫙 원샷하시고 나서 바로 휙 쓰러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약간 단 음식을 좀 많이 먹어야지 단 음식은 약간 증상이 많이 오는 경우가 많고 근데 조금 먹어도 오는 경우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내가 단 거 이게 좀 실신을 했거나 그랬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근데 너무 안 먹으려고 하다 보면은 탄수화물 종류를 너무 안 먹게 되면 사실 먹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웬만하면 단 것도 좀 드시라고 저는 일단은 처음에는 좀 막였는데 요즘은 이것저것 드셔보라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요소마다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 큰 차이는 아니고 원칙적인 거는 똑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지금 딱 맞춰서요. 물론 질문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많이 들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약속된 3시 50분이 정확하게 돼서 오늘 저희 라이브 방송 Q&A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위장관외과 교수 민재석이었고요. 예, 창원 경상국립대병원의 정상호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손 흔들면서